네,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는 사실은 그 윤리라고 해서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무윤리 과목이 사실은 법조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일부는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 협회 규정, 금융 규정들이 같이 좀 조합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반 정도는 법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무윤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공부만 하면은 굉장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은 다른 부분, 다른 과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첫째 시간에는 그 직무윤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 직무윤리의 기본적 이해, 그래서 법과 도덕에 대한 내용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정도의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하고 동향, 국내 동향을 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개괄적인 내용들이고요. 본격적으로 직무윤리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직무윤리 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그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규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은 왜 생길까요?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누구한테 갖다 주면서 요 칼을 잠깐 좀 맡겨달라. 근데 내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라. 이런 약속을 하고 칼을 좀 맡깁니다. 근데 이 칼 맡긴 사람이 그의 그 부인이 그 나쁜 짓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 칼을 달라고 옵니다. 보관했던 사람한테. 그러면 이 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칼을 내줘야 될까요? 안 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칼을 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칼로 자기 부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안 내주면은 이 사람이 원래 칼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칼을 달라고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줘야 할 의무는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책에서는 이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죠. 도덕적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빌려주자니 이 사람이 살인을 할 것 같고 안 빌려주자니 약속을 어기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반드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윤리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을 좀 목동적으로 봐서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냐. 좀 의무론적으로 봐서 그냥 약속에 충실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시각은 바로 이 윤리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윤리가 그럼 어디까지 윤리고 어디까지 법이냐. 법과 윤리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다시피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윤리는 조금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지키는 쪽이고 법은 좀 강제화시킨, 그래서 안 지키면 처벌하는 쪽. 윤리를 안 지키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만은 법을 안 지키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징역을 산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윤리의 기본적 이해 부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아주 개요에 관련된 건 있고 개요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초 사상과 관련해서는 그 칼뱅이라는 사람하고 베버라는 사람이 나와요. 칼뱅하고 베버. 칼뱅하고 베버가 어떤 직무윤리를 강조했다. 그들의 책에서, 그들의 주장에서 직무윤리를 강조한 사람이 칼뱅과 베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국제적 동향으로 봤을 때 어떤 동향이 있냐면은 일단은 OECD
OECD에서 어떤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OECD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적인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좀 지키게 좀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TI라는 국제기구에서는 부패 인식 지수, 부패 인식 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윤리 기준, 그 직무 윤리와 관련된 윤리 기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그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법으로 부패방지법 또는 뭐 공직자 윤리강령 그리고 그 청탁금지법 보통 우리는 쉽게 그냥 김영란법이라는 말로 많이 했었죠. 청탁금지법.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방송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부정하게 뭐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윤리 기준과 관련된 그 국내외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직무윤리는 이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윤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런 부분인데 그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금융투자업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도 물론 직무윤리가 중요하지만은 특히 금융투자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 상충 가능성 때문에죠. 고유의 이해 상충 가능성. 예를 들자면은 금융 투자업자하고 그 고객하고는 이해 상충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 비용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수익이 많이 가져가려면은 매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해 상충 관계죠. 서로 투자자, 고객하고 금융기관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는 고객의 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수익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너무 금융기관의 이익을 취하다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조금 열악해지잖아요. 좀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그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성. 금융투자 상품이 투자성이 있죠. 투자성이란 건 뭐죠?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원금 손실 가능성. 그래서 고객들이 물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그냥 고객들한테 그 위험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게 해놓고 제대로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충실 의무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고객들이 또 굉장히 불안한 위치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의 특성 때문에 또 직무윤리가 필요한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 소비자가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했냐? 과거의 금융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만을 요구했어요. 정확한 정보, 좀 이상한 거짓 정보나 또 좀 불완전한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한 그 정도 수준의 요구 수준 니즈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소비자 어떤 권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고객 니즈보다 한층 더 고객 니즈가 높아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법제도 그런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바뀌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직무윤리가 중요해졌고요. 네 번째는 금융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무윤리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윤리를 잘 지키면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 직원이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부당한 그 처벌을 받는다,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요즘에 금융투자업이 다른 기업보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윤리에 이제 금융투자업 직무윤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 원칙이죠.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 고객 우선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 금융투자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적용되겠지만, 특히 금융투자업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업무 수행했을 때 반드시 신의 성실에 맞게 하라고 법에, 자본시장법에도 나오고 각종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고객 우선 당연하죠.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입장만 우선시한다고 하면 고객이 지금 어떤 질적으로 변화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 우선. 그래서 어떤 그 금융투자업에서 일을 할 때는 고객이 최우선,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 순으로 되어 있고요. 고객 간에는 상호 순위는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고객 우선의 원칙은 사실은 뭐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신의 성실 원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윤리적인 그런 의무였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규정이 되면서 윤리적 의무이자 동시에 법적 의무가 됐다는 점, 윤리적 의무인 동시에 법적 의무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객 우선 원칙과 관련돼서는 고객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 순이다. 뭐 내용은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게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거예요. 이해상충.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이나 또 금감위 규정, 협회 규정 이런 데 보면은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직무윤리는 사실 보통 윤리는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한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해상충 방지 관련된 의무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 금융투자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는 인가 등록할 때부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등록할 때부터, 등록 또는 인가할 때부터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 등록 인가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인가 시부터 이런 이해 방지 체계를 갖추어야지 인가나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 등록 시부터 의무화돼 있고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게. 두 번째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본시장법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고객한테 알려야 돼요. 고지해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의 거래 비용이 즉 100원 할 거 3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감 후 거래 의무. 무슨 소리냐면은
이해상충 부분을 낮춰서 낮춰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금융투자업 종사자한테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피 의무인데요. 회피 의무. 회피 의무는 뭐냐면은 만약에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고객들한테 알리기도 했는데 그 이해상충 부분을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출 수가 없을 경우에는 회피하지 마라. 그 거래 하지 말라는 거지. 그 거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회피 의무, 회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자기거래라는 것은 뭐냐면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한테 어떤 거래를 하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본인이 됨과 동시에 고객의 대리인이 되는 거, 고객의 투자 중개업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거래는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하는데 만약 투자업자가 본인이 거래하면서 고객의 것도 자기가 대리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결국 금융투자업자 혼자 하는 거하고 똑같다네. 자기 거래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세 가지 있긴 한데 그것은 교재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그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그 어떤 리포트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 리포트를 만들면 좋은 것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것도 뭐 차이니스 월 정보교류 차단 의무라고 하죠. 정보교류 차단 의무. 그래서 고객의 정보가 다른 데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렇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전산이나 공간도 통제, 차단을 하죠. 차단하고 그런 내용들이 차이니스 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이해상충 방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